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영 편입학원에서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를 맡고 있는 강윤진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 출제 경향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필요한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를 어차피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반에 이거를 벌써 푸는데 힘들게 푸는데 이제 에너지를 쓰실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정식 해설은 5, 6월 정도 수업 중간 부분에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직전에 풀어보시는 것보다 그때쯤 활용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배우신 다음에 본인 성적을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머지 시간 동안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출문항은 5월 말쯤, 6월 초순 그때쯤 정식으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중간에서 중하 난이도,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걸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푸는데 너무 골치가 아프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목적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가 생겼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하 난이도의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대충 출제가 되는지 그 유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올해의 성과가 되겠죠. 1차에서 아시다시피 75명을 뽑는데 1,500명 이상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20대 1의 경쟁률인데 저희 학원에서 저희 수강생 분들은 이게 5대 1이라는 얘기거든요. 5분 중에 한 분 정도가 1차에 지금 붙은 상태이고요. 2차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편입학원에서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언어 논리랑 영어 부분 1차 부분입니다. 여하간 저희 학원에서 저희 수강생 중에서는 여하간 5대 1로 배출이 되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목표를 할 때는 전원 합격하는 거를 목표로 했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조금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소개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특징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상담을 엄청 많이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렇게 밀착 지도를 오래 했던 것만큼 온갖 방법들 다 써본 강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저희 특강의 목차를 미리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일단은 1차가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를 좀 살필 거고요.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언급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문항의 주제랑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표 유형 4가지,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4가지를 보고 문항은 한 7문항 정도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비 방향 이렇게 4가지 순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1차의 비중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차 시험은 영어랑 언어 논리 보게 되고요. 재직경찰관인 분들은 형사법을 보시게 되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재직경찰관 분들이 조금 쉽게 들어가시는 것 같지만 자격 요건을 보니까 경찰 생활을 하시면서 한 3년 이상 하시면서 성과를 엄청 내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뭐 쉬운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막 자격 요건을 봤는데 이쪽이 조금 편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링크를 좀 보여드릴게요. 경찰대학교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이제 경찰대학 들어가시면 왼쪽에 전체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서 편입학 란으로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 편입 모집 용항도 있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라든지 1차 합격선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1차 합격선은 지금 보시다시피 62.75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첨부 파일에 모집 요강들 붙여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1차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문항이 좀 많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문항별 점수가 좀 낮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언어 논리를 4점짜리를 많이 맞추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언어 논리는 성적을 올리는 게 영어보다는 좀 더뎌요. 그리고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컨디션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가 4점이 돼 있지만 요거 많이 맞추는 게 쉽지 않아서 영어랑 언어 논리를 둘 다 열심히 해주셔야지 맞고요. 뭐 아시다시피 1차는 75명 선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77명 선발한 상태고 2차는 25명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차 시험이 2차 시험에도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미칩니다. 최종적으로 합산을 하는 성적을 이렇게 보시면 1차 시험이 60%가량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1차 합격선이 62.7
4.5점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6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60%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1차를 잘 보셔서 1차를 합격하는 게 끝이 아니라 2차 합격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차 합격선은 63점가량인데 목표 점수는 우리가 영어 70, 언어 70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영어는 왜 또 70을 말씀을 드렸느냐면 제가 영어는 되게 쉬운 시험일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영어 시험을 엄청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전 영어에 엄청 자신 있는데요 하셨던 분들도 80점 초반대 정도밖에 못 맞으시고 90점을 맞으시는 분은 정말 드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쉽지 않다. 그래서 영어랑 언어를 좀 균형 있게 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막판에는 여러분들 어릴 때 수능 때문에 고생해보셨잖아요. 국어 때문에 고생을 해보셨죠. 막판에는 영어 점수가 뒤에는 조금 더 탄력 있게 붙는 편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실 때는 뭐 80, 80, 70, 70 이렇게 균형적으로 잡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항의 주제 및 문제 유형 살펴볼게요. 이거는 제가 눈으로 봤을 때 그냥 형태적으로 구분하기 쉬운 형태로 구분을 한 것이라서 사람마다 좀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일반 독해형이 7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거는 독해력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논리학 지식이 좀 활용된 문항이 몇 개가 보였다. 이게 조금 특징적이에요. 자, 그리고 제시문에 그렇게 숫자를 좀 넣으려는 경향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논증형. 논증형은 그 근거와 주장을 파악을 하고 논증의 주장은 뭐고 근거가 뭔지, 그리고 이 주장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이 주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평가하는 유형, 분석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그게 총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논리학 지식이 조금 필요하고 수리적인 사고력이 요구가 되는데 좀 간단해요. 산수만 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다음에 제시문 보고 숫자에 얼지만 않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논리게임 5문항이 나오는데 항상은 아니에요. 이것도 일부 문항에서 논리학 지식이 활용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문장 수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밑줄 친 기업부터 리를 수정한 것으로 알맞은 것,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고르는 문항인데요. 이게 논리게임형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논증형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뭐 낯선 규칙일 수도 있고 독해형일 수도 있는데 올해는 독해형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 문항은 다른 유형이랑 겹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살펴볼 대표 유형은 이렇게 4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세트 문항이 있습니다. 세트 문항은 아무래도 제시문이 길기 때문에 긴 글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이 따라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낯선 규칙 파악 유형이 들어가서 주제 자체가 좀 낯설고요. 낯선 걸 얼지 않고 순간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뽑아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능력이 좀 중요하겠는데요. 제가 첨부 파일에 기출문제를 좀 첨부를 두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기 싫게 생겼고요. 그리고 아마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세트를 다 풀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려는 경향들이 좀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대비를 다 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많이 이제 오르게 되면 싫어도 시간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수강생 중에도 80점 이상 거의 90점 가까이 맞으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한 3개, 4개 정도밖에 안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거의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규칙들은 자, 논리학 지식의 규칙이 좀 정형화된 패턴을 따라서 산수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적 사고력이라고 해봤자 범위가 좀 비슷비슷해요. 맨날 비율, 확률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비슷비슷한데 이 규칙은 좀 낯선 규칙이에요. 정형화된 패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낯선 규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강의 문제 유형은 이와 같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논리학 지식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걸 보고서 논리학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좀 두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얘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산수 같아. 산수 같고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나와 있는 공식처럼 그냥 적용을 하면 되는 거라서 이게 사실 나중에 제일 쉽고요. 이게 비중이 높다는 건 사실 우리가 더 쉽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는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상대평가라서 줄 세우긴 하는데 좋긴 뭐 좋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두려움은 조금 없앨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논리학 때문에 긴장을 하시지만 나중에 얘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형화되지 않는 규칙, 그 다음에 긴 글을 읽어내는 능력, 나중에는 고득점을 할 때는 여기가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경향을 조금 몇 가지 살펴보면
찾아서 푸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독해 문제가 거의 없어요. 이게 딱 봤을 때 일반 독해형, 오케이, 내가 뭐 수능도 좀 풀어봤지. 이렇게 자신 있어. 이렇게 처음에는 만만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말과 말을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좀 추론적인 선지가 많거나 논리학 지식을 일부 활용한 게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선택지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똑같은 말 찾아가지고 풀고 요게 조금 안 돼요. 물론 수능도 그런 게 없지만 사실 5급에서 언어 논리에서 몇 문제는 그렇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경찰대 편입은 그런 경우가 좀 거의 없다. 그리고 5급 언어 논리도 사실 그렇게 찾아 풀 수 있는 거는 거의 줄어드는 추세라서 찾아서 풀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요령껏 빨리 읽고 어떻게 푸는 접근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잘 먹히지 않아요. 찾아서 풀려면 풀 수도 있는데 선택지 자체가 너무 세세하거나 선택지가 추론적이라서 되게 고통스럽게 하셔야 돼요. 오히려 허둥지둥하느라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돼서 처음부터 읽고 푸셔야 되고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다 푸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70점까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확보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되는 과목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과학 제시문은 일단 논리게임 제외하면 20문항이 되는데 세트 문항이 있기 때문에 제시문 수는 총 17개가 되거든요. 이 중에서 14개가 과학 제시문이에요. 압도적으로 과학 제시문에 수가 많고요. 과학이 많고 숫자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의 목적이 조금 눈에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영어를 통해서는 뭐 문과 출신들이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문과 출신의 뭐 영어 능력, 그 다음에 이공계적인 사고방식,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편입 1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언어 적성에 비해서 경찰대 편입 문항에서 오히려 되게 간단한 산수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그냥 분수가 뭔지만 알면 되는 그런 이제 수리적 사고 능력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 수리적 사고 능력이 되게 간단하긴 한데 제시문에 한국말이랑 섞여서 나오면 읽기도 하고 막 생각도 해야 되고 막 헷갈리고 좀 그렇기는 해요. 그렇기는 해. 그래서 되게 쉽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필요한 수리적 사고 능력의 그 수준 자체는 조금 간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저희는 요건 살짝 저의 이제 자랑인데 논리게임이 사실 예시문항에서는 8, 9문항이 나왔는데 제가 이게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실제로 이렇게 5문항 안팎으로 짜서 시험을 봤었고 현장 수강생이 8, 9문항이 나왔는데 예시문항에서는 왜 선생님은 5문항밖에 안 넣어주시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이 예비문항에는 물리만 좀 잔뜩 있었어요. 물리랑 우주과학만 잔뜩 있었는데 생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생물 배경 지식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좀 적중을 했는데 경향은 좀 적중을 했는데 뭐 배웠던 개념 그대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생물은 앞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제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는 사실은 공부를 해보면 맨날 그 말 나와요. 범위가 좀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생물은 사람, 동물, 물고기, 식물 범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유전자부터 시작해서 세포까지 엄청 많기 때문에 얘는 범위가 굉장히 높고 출제를 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이 제시문 뽑기가 좋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생물은 영역이 좀 증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 문과 출신인 분들이 되게 지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범위가 한정돼 있고 대단히 다양한 개념들이 막 무한정 등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수능 문제, 뭐 언어 이해,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온갖 제시문들 다 풀어볼 텐데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뭐 그 말이야 맨날. 그래서 나중에 조금만 대비를 하시면 나중에 편하게 읽으실 수가 있고 올해도 어떤 수험자분이 아니 적성시험에 왜 배경지식이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만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수의 수험자분들은 효용을 많이 느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수능의 어떤 선입견을 좀 버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수능 강의는 대체로 배경지식 없이 풀 수 있다가 기조였고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스멀스멀 배경지식 강의를 하는 추세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치동부터. 그리고 지금은 배경지식 없이는 문과 출신들은 수능 국어를 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수능 시절의 선입견을 좀 버리세요. 우리 시험은 성인들 시험은 아는 것이 유리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강사들이 있고 저처럼 그리고 아무튼 이제 뭐 깊이 있는 건 아니라서 깊이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추천 도서를 추천을 해드릴 수 있고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시문항에서는 어떤 이제
그림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순서를 따지는 뭐 이런 거고 되게 낯선 유형의 그림은 아니었는데 그림형 문항이 앞으로도 출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그런 유형을 좀 많이 풀어봤었는데 그게 조금 경향이 좀 적중해서 그래서 저희 반 수강생들이 실질 경쟁률에 비해서 저희 학원 경쟁률은 조금 낮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3대1을 목표로 물론 내년에 가르칠 때도 전원 합격을 목표로 하겠지만 그래도 좀 3대1, 2대1로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문제 좀 살펴볼게요. 유형 총 4가지를 볼 거고요. 독해형에서는 제가 2문항을 골랐어요. 하나는 논리학적 지식이 살짝 활용된 문항, 그 다음에 수리적인 사고력을 조금 물어본 문항, 그렇게 2가지를 골랐는데 너무 어렵지는 않은 수준에서 골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으실 때는 딱 2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상과 관계. 근데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독해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들, 기계적인 읽는 방법들 숙달이 되시고 나면 실전에서는 이렇게 읽어야 돼, 저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실 수가 없겠죠. 실전에서는 딱 2개, 대상,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리 판서해 놓은 거 보이시죠? 문제가 어떻게 생겼고 뭐를 물어보고 있는지를 그냥 빨리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이에요. 다음 글에서 분석한 다윈의 생각으로 볼 수 없는 것. 진화론이 나왔는데 생물이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배경 지식이 필요 없는 유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뭐 우리가 배워서 조금 유리하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아직은 조금 비중이 적긴 하지만 드러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여하간 여기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살짝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이 풀이 해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바로 정리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끊어서 풀어보시고 그리고 들어주셔도 되고 바쁘시면 그냥 들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 제시문은 구조가 좀 단순해가지고 바로바로 받아들여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이 글의 논점은 자연 선택에 대한 거고요. 오른쪽에 적어 두었고요. 자, 이 자연 선택을 마이어라는 사람이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5가지 관찰과 3가지 요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관찰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5가지 관찰 결과를 이야기해 줬고, 자, 자연 선택의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학적 개념인데 우리는 지금 그냥 쉽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 이 정도로만 생각하실게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 3가지가 있고요. 문제를 푸는 데는 5가지 관찰 요소가 필요가 없어서 3가지만 조금 이렇게 판서를 해둔 상태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자연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하면 적합도로서 그 성공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 다시 적합도를 결정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적합도를 결정하는 요인 3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의 3가지 필수 조건들은 개체군 내 변이가 있을 것, 변이가 유전될 것, 특정 형질의 형태가 타 유형 개체보다 자손이 많아야 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생김새가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겨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정 요인은 첫 번째 개체의 적합도라고 하는 거는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형이나 표현형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난 생김새예요. 자, 이 생김새를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합도는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생물의 상대적 번식 성공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인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선택지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볼게요. 자, 제가 미리 조금 노랗게 색을 칠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자연 선택의 대상, 그러면 자연 선택의 대상이니까 이건 적합도가 아니라 1단락, 2단락에서 출제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위한이죠. 필요 조건. 그럼 이건 2단락인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환경의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생존과 번식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 환경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도 있지만 2단락에서도 출제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선택지가 지금 대체로 자연 선택의 어떤 조건과 관련된 것들이 출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적합도가 대놓고 이제 출제가 된 건 1번 선지고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선택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를 먼저 볼게요. 5번 같은 경우, 이거는
여러분들 어릴 때 수학 시간에 대우명제 배우셨을 거예요. P라면 Q, 이것은 동치다. not Q라면 not P다. 요걸 우리가 논리학에서도 배우거든요. 조건명제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 대우명제가 조금 활용되어 있는 선택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5번 선지를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자연선택이 일어나려면 다른 형질의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 개체들이 자손수가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냐면 여기죠.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한 조건 명제, 그 다음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3번 선지를 먼저 볼게요. 자, 계절 변수는 자연 선택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 필요 조건 중에 계절이 있는지를 따져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필요 조건을 봤을 때 계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 3번 선지에 문장이 똑같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추론을 약간 해주셔야 돼요. 높은 수준의 추론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 뭐지? 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에서 계절 변수가 없었지? 오케이, 맞아.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단락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둘째를 보시면 계절 변수로 개체수가 급격히 불거나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체군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얘도 지금 자연 선택의 관찰 결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보면 계절 변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자연 선택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서 여기에서 추론을 하셔서 3번 선지가 맞다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살짝 논리학적 지식, 살짝 추론 이렇게 들어가고요. 조금 선지가 좀 덜 까다로운 편이에요, 얘는. 1번 문항이 조금 더 까다로운데 좀 일부러 조금 편한 거를 좀 골라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연 선택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말, 적합도라고 하는 말, 관찰 결과 이런 말은 있지만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는 없거든요. 이건 살짝 추론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변이가 유전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요. 자, 여기서도 살짝 추론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추론을 해주시면 유전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선택의 대상이 아니게 되겠죠. 얘네들은 아예 자연 선택이 일어나질 않는 거겠죠. 여기까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얘도 이제 해결을 해보았네요. 자, 이제 4번 선지를 보실게요. 환경의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 생존만이 생존과 번식에 성공한다라는 말은 그냥 상식으로 봐도 맞기는 맞아요. 우리가 상식만으로 풀 수는 없으니 여기 살짝 실제로 출제가 된 위치를 확인을 해보면 자, 즉 생존 가능한 수보다 더 많은 생물이 태어나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투쟁하며 일부만 생존하고 번식에 성공한다. 이 말을 거의 비슷하게 갖다 썼다. 그래서 이 추론의 강도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바로바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만 나오면 좀 빨리 풀 수 있을 텐데 그럼 변별력이 없어지겠죠, 시험이 아무래도. 자, 그다음에 이제 1번을 보실게요. 이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 왜 답이 안 보이지? 분명히 쉬운 제시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독해 습관 교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암시를 해드렸잖아요. 자, 이게 문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게요. 자, 이 보시면 적합도에 관련된 거니까 마지막 단락을 봐주셔야 될 텐데, 자, 이건 개체라고 나와요. 자, 셋째하고 다시 읽어볼까요? 첫째, 개체의 적합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보면 한 생물의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범위가 있죠? 범의. 범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자연선택 적합도 결정 요인 중에서 적용 범주, 개념의 적용 범위에서 출제가 됐고 이 종 간 차이, 종이 틀린 거거든요. 종.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범주, 범위의 왜곡이고 명사 왜곡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명사 왜곡 함정이 사실은 10년 전에는 굉장히 적었고요. 최근에 수능도 어려워지면서 명사 왜곡 패턴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고 지금은 명사 왜곡 패턴이 뭐 모든 언어 적성 시험의 대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도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풀면 좋은데 이거를 선지 5개를 왜 답이 안 보이지 해서 다 이거를 다 확인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항을 잡아내려면 일단은 선택지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 패턴을 아셔야 되고요. 패턴을 알아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독해 자체가 되게 쉽고 편안해져야 돼요. 편안하게 내가 읽어야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왜냐하면 주의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됐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남는 주의 집중력을 어느 구석탱이에 함정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판단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턴을 알지만 조금 고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게다가 동양인 자체는 사고방식이 관계적이고 서술어 중심, 특히 한국인들은 서술어 중심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명사 자체를 읽으면서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패턴을 알아도 조금 고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어렵진 않은 문제지만 살짝 이렇게 선택지가 살짝 추론적이고 살짝 이렇게 논리학 지식이 필요해요.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독해형 문제 두 번째예요. 살짝 수리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문항이고요. 정보가 조금 많아서 미리 오른쪽에 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선택지를 이렇게 먼저 봤더니요. 별의 등급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시문에서는 자, 글은 대상과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등급, 대상, 등급이라는 대상이 등장을 하고 이 등급과 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보는구나. 자, 그 다음에 별이 여러 개가 등장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이 무엇인지 개념이 조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고 절대 등급 알 수 있을 거고요. 절대 등급과 밝기 간의 관계를 또 이제 묻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자, 여기서도 절대 등급과 지구에서 볼 때 밝기, 절대 등급과 밝기의 관계. 이거 어쩔 수 없네. 이거는 개념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원리를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거구나. 살짝 추론 능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빨리 읽으려고 하면서 정보를 놓치거나 정보를 허둥지둥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쓰게 되면 그러면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틀리지만 않게 정리를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시간 압박이 조금 심한 시험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 문제는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제는 별의 밝기에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마차부자리, 알파별, 카펠라 이런 아이들이 등장을 하고 자, 겉보기 등급 선지에서 물어보는 개념이 제시문에 쓰여져 있으니 우리들의 미션은 여기에서 겉보기 등급이 뭐고 등급과 밝기의 관계는 뭐고 하는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겉보기 등급 정리를 하면 0.1, 0.2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두 별은 겉보기 밝기에서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겉보기 밝기가 누구지 하는 뜻을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뜻을 설명을 안 해줬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거나 문제를 푸는 데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름 자체가 겉보기 때문에 겉보기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개념을 안 써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가 하면 글을 읽을 때 숫자만 봐서는 안 되고 해석할 수 있는 말들은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당연히 말을 읽으면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말인데 바쁘게 읽다 보면 단어 자체를 눈으로만 보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읽을 수 있는 단어를 읽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습관을 하시는데 원래부터 습관이 돼 있던 분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인위적으로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 거라서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앞선 문제에서 명사 왜곡 잡아내는 게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명사 왜곡을 못 잡아내는 습관이랑 제시문 읽을 때 알 수 있는 말인데 뜻을 해석을 안 하는 습관은 사실 겹쳐요. 해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하간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겉보기 등급이 무슨 뜻이지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겉으로 봤을 때의 등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이 1만큼 작아지면 밝기는 2.51배가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수리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출제자분이 반드시 이거 출제를 하려고 하실 거예요. 1등급이 감소되면 밝기는 2.51배구나, 밝아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2.51, 2.53, 2.55 이런 식으로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수치는. 자, 그 다음에
주제가 좀 바뀌어요. 위에서는 겉보기 등급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거리 비교를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카펠라가 얘보다 10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겉보기 등급은 거의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카펠라가 훨씬 더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펠라로부터 오는 빛은 켄타우로스 자리 알파별의 빛보다 100분의 1로 약해지는 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또 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 요것도 우리가 잘 봐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배 떨어져 있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 얘가 사실은 겉보기 등급이 같다는 얘기는 카펠라가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밝다, 100배가 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겉보기 등급만 가지고는 별의 진짜 밝기를 잘 비교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학자들이 모종의 기준을 만듭니다. 표준 거리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요. 즉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별의 실제 등급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그 등급이 바로 절대 등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읽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걸 보자마자 막 식을 대입해서 막 풀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실 텐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언어 논리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수리 시험이 아니에요. 언어 시험이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뭐를 요구하면 그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읽는 순간에 이거를 막 적용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읽을 땐 그냥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틀리지 않게 캐치를 하는데 집중을 해주시고, 차라리 이 시간에 계산을 하는 시간이 차라리 헷갈릴 것 같으면 필기를 하는 시간이 나아요. 단어 몇 개 안 되니까 이 정도는 좀 적어도 크게 무리는 안 되거든요. 다 적지는 못하더라도 뭐 절대 등급만 적어 두신다든지 하는 것들이 차라리 나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밝기를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되고요. 태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상 나왔습니다. 태양은 거의 같이, 얘와 거의 같이 4.9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겔에 대한 정보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군요. 거리가 켄타 알파별에 비해서 한 200배 떨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은 0.1. 근데 눈에 보이기는 좀 비슷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5.8이다. 그래서 리겔이 어마어마하게 밝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도 지금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체크해 두시고, 그렇겠구나, 다 계산을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럼 그렇게 나오겠구나, 그냥 이 정도 생각하시고 문제풀이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선택지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출제 가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보시겠어요? 자, 별의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알면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겉보기 밝기가 비슷해. 근데 거리가 사실 10배야. 그러면 절대 등급이 어떻게 차이가 났어?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했잖아요. 거리가 얘가 10배인데 겉보기 등급이 비슷하다는 거는 얘가 사실 100배 밝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이 정보들을 이용을 하면 거꾸로 겉보기랑 절대 등급을 하면 거리를 추론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은 어렵진 않지만 살짝 추론적인 선지로 출제가 되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를 보실게요. 리겔에서 태양을 관찰한다면 겉보기 등급은 4.9보다 작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 거냐면, 일단 태양에 대해서 주고 있는 정보는 겉보기 등급이 아니에요. 절대 등급밖에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번 선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등급의 개념, 겉보기 등급의 개념, 자, 그 다음에 이 등급을 매길 때 크다, 작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요 세 가지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념 위주로 출제가 되어 있는 제시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제시문은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읽는 게 편리한 제시문이 있고, 어떤 제시문은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관계를 따져야 되는 제시문이 있는데, 이 유형은 대상을 파악하고 그것들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 유형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자, 리겔에서 태양을 관찰한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멀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의 겉보기 등급은 어떨까요? 자, 일단 절대 등급밖에 정보가 없으니까 절대 등급을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제시문에서 이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리, 제시문에 따르면 10파섹의 거리입니다. 10파섹의 거리에 있다고 치고 밝기가 4.9예요. 그러면 자, 태양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태양과 리겔의 거리가 얘가 260파섹이니까 이 태양보다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고 지구에서 뭐 켄타우로스 뭐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거리가 10파섹보다는 굉장히 멀 거라는 걸 우리가 금방 추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실게요. 자, 이 등급이 높아지면 어둡게 보이는 거거든요. 높아지면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리겔에서 태양을 맨눈으로 보는 거예요. 관찰이니까 맨눈으로 본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맨눈으로 본다. 그럼 여기서 겉보기 등급은 맨눈으로 보는 개념이야.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맨눈으로 보다 보면 굉장히 어둡게 보일 거예요. 거리가 10파섹이 있을 때보다 훨씬 어둡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4.9보다 작은 게 아니라 숫자 자체가 겉보기 등급은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명이 조금 길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포인트로 아셔야 되는 거는 개념을 이해해서 생각하는 거구나. 그걸 포인트로 아시면 돼요. 뭐 지금 이거 잘 풀어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실게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1등급인 별은 이가 차이가 났을 때 5.02배 밝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절대 등급과 개념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등급과 밝기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정보가 활용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살짝 수리적 약간 계산하는 것이 살짝 좀 필요한 그런 선택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비교 대상이 둘 다 절대 등급이니까 여기선 절대 등급이 뭐지라고 하는 개념이 활용되긴 했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고, 여기서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배경 지식이 정보가 이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이 2등급 차이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곱하기 2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이렇게 낸 거죠. 함정으로 낸 거죠. 자, 이 말뜻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등급짜리 별이 있고 4등급짜리 별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4등급짜리 별이 있고 2등급짜리 별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곱하기 2.51을 한다는 거죠.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왔다는 건 곱하기 2가 아니라 2배가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2.51배를 한다는 거라서 이것을 계산을 하려면 곱하기 2가 아니라 2.51의 2승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이되었죠? 그러면 이걸 계산을 사실 안 해봐도 돼요. 얘는 곱하기 2고 얘는 곱하기 2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5.02는 틀렸다는 걸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한 수리적 사고 능력을 요구하긴 하지만 이걸 해석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한 거지, 실제 막 산수를 막 되게 복잡하게 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보셨죠? 이건 2배고 이거는 2.51의 2승인데 당연히 숫자가 같지 않지,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 절약을 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맨눈으로 볼 때 여기 별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럼 선택지를 보실 때 제시문에서 비중이 높아 보였던 부분, 이 제시문을 이렇게 보시면 선택지를 반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부분은 제시문에서 비중이 높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맨눈으로 볼 때 같은 거는 뭐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4번 선지를 딱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는 건 일단은 우측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출제자분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앞부분까지 자잘한 말까지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수식어죠? 자,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수식어를 놓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표해 주시고요. 이거는 명사 왜곡에 비해서는 조금 빨리 고쳐지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여하간 맨눈으로 볼 때. 그러면 말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어 논리가 아무리 규칙 파악 능력, 수리적 능력을 물어봐도 결국에는 말 해석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해석을 해보실게요. 맨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 제시문에 있는 개념과 관련 지어 봤을 때 겉보기란 뜻이죠. 겉보기란 뜻이죠. 자, 그럼 이제 보실게요. 이거는 겉보기 등급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지. 이거 써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겉보기 등급을 비교하라는 거구나라고 이 선택지 요구사항을 해석을 하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틀렸다는 걸 알아보는 거고, 이걸 해석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어이구 뭐 계산하는 거 나왔어. 무작정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그러면 시간 걸리게 되는 거죠. 풀 수야 있겠지만 시간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자, 다음에 5번 보시겠습니다. 두 별 중에서 절대 등급이 1등급이 더 큰 별은 지구에서 볼 때, 자, 수식어 또 나왔어요. 함정 수식어. 자, 체크해 주시고요. 뭐 지금 필기 안 해도 되죠. 나중에 저랑 공부하면 뭐 100번, 1000번 하게 되니까 지금 뭐 굳이 뭐 지금 필기까지라기보다는 그냥 좀 봐주실게요. 자, 겉보기를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고, 두 별 중에서 절대 등급이 1등급인 별은, 자, 절대 등급 개념 잡을게요. 이거는 거리가, 개념 자체가 거리가 10파섹일 때, 즉 같은 거리에 있을 때 1등급인 거예요. 그럼 지구에서 본다는 건 겉보기이기 때문에 이 두 별의 거리를 알지 못하면 2.51배 더 밝게 보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선지는 지금 1번 선지, 5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겉보기 등급, 그 다음 절대 등급, 그 다음 거리, 이 세 가지 개념의 관계를 통해서 추론하는 선택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재심은 생긴 거에 비해서 무섭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자, 수리가 좀 활용이 돼도 실제로는 언어 해석이 더 중요하고 그 해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더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논증형 문항 살펴볼 텐데 마찬가지로 두 문항을 살펴볼 거예요. 한 문항은 수리적인 게 좀 요구가 되지 않는, 그냥 주장만 잘 파악하면 되는 것들이 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살짝, 확률 보이시죠? 수리적인 사고력을 살짝 측정하려고 했던 그런 문항을 볼 텐데요. 논리학적 지식이 필요한 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우려면 그것도 시간이 걸려서요. 자, 약간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제와 결론, 전제라고 하는 거는 근거라고 부를 수 있고,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주장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전제와 결론이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항상은 아니고 제시문에 따라서 근거 없이 그냥 결론, 주장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증적인 제시문에서는 일단 중요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제라고 하는 거는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보조 출연자로 등장을 한 거잖아요. 전제를 안 읽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 어쨌든 결론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7번 문제 같이 보실게요. 좀 쉽죠, 이 문제는? 이게 이렇게 숫자도 없고 뭔가 게임도 섞여 있지 않은, 이게 이제 전통적인 논증 유형의 텍스트다, 이렇게 생김새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얘는 조금 쉬운 편이긴 해요, 여러분들. 얘보다는 어렵지만 보통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한글로만 적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의 논점은 행위의 판단 기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행위 판단 기준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 텍스트입니다. 자, 기준이 도덕법칙일 때 단지 도덕법칙에 부합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내면으로는 막 하기 싫은데 하긴데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냥 행위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법칙이 뭐 중요하냐? 동기가 중요하지. 행동보다는 어떤 동기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기준이 있고요. 세 번째 기준은 법칙과 그 다음 동기를 둘 다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가 나오는데 어릴 때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전래동화에서 봤던 사례라서 여러분들 열심히 읽을 필요 없고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독해 연습을 하시면 열심히 뭐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는지 뭘 빠뜨렸는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법칙이랑 동기만 찾으면 된다는 걸 저랑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내용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이 문항은요, 이 주장이 있죠? A, B, C 각각의 주장을 요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그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냥 기준만 그대로 적용하는 유형인데 우리들의 어떤 선입견이나 도덕 감정에 상관없이, 자, 우리들의 도덕 감정에 따르면 둘 다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얘만 착한 놈이잖아요. 근데 이런 문항은 우리들의 도덕 감정이랑 선입견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제시문에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적용하는 문항의 유형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문제 형태에 상관없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나 문제가 쉽지만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문항을 선정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지 간에 요거 기억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산신령이 갑돌에게 해준 것과 같은 똑같은 보상을 병돌에게 해주었든 안 해주었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산신령의 판단 기준은 A일 수 없을까요? 하면 그렇지가 않죠.
A는 누구지? 하고 대상 잡을게요. 대상 A가 나왔어요. 도덕법칙이네. 병돌에게 보상을 해줬든지 안 해줬든지 간에 여하간 갑돌에게는 해준 거잖아요. 그럼 갑돌에게 보상을 해줬을 때는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게 되는 것이고요. 자, 니은 만약 산신령이 갑돌에게 해준 것과 똑같은 보상을 병돌에게 해줬다. 그러면 갑돌이와 병돌의 차이는 동기에서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신령이 병돌에게 상을 주셨다면 이분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만약 산신령이 을돌에게 내린 것과 똑같은 벌을 병돌에게 내렸다면, 자, 그러면 을돌이랑 병돌이는 둘 다 얘는 동기도 없죠. 동기가 없어요. 그죠? 동기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벌을 내렸다면 산신령의 판단은 동기일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 역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둘 다 동기가 잘못됐으니까 만약에 산신령이 두 사람 모두에게 벌을 줬다면 동기를 기준으로 해서 벌을 줬을 수도 있고, 산신령 입장에서는 법칙과 동기가 둘 다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어쨌든지 간에 얘는 둘 다 충족을 못했고 얘는 하나를 충족 못했으니 그래서 벌을 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일 수도 있게 됩니다. 가능성이 있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렵진 않죠? 이와 같이 우리 시험에서 언어논리 시험은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좀 중요할 수 있다. 아무튼 이 문항의 특성입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한글로만 되어 있는 경우고요. 자, 이번에는요, 논증형인데 확률의 개념이 살짝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왜 논증형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은 우선 잘못된 명제를 주장한다는 둥, 그다음 필자가 마지막에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거든요. 뭐뭐 해야 한다는 둥 하는 식으로 주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논증형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일반 독해형이라고 보셔도 사실 크게 무방한 유형이에요.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 검사가 범죄 가능성을 과장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시문의 논조는 정해져 있는 거죠. 비판이고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검사가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검사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핵심 정보만 뽑아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제가 미리 정리를 해두었고요. 자, 여기를 잘 보시면 피고인의 특성이 범인의 특징과 일치할 확률이 있는데 이거를 곧 무죄의 확률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바꿔서 해석을 하면, 자, 여기서도 제가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해석을 하면 유죄의 확률을 어마어마하게 높게 측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우연히 피고인의 특성이랑 범죄의 특성이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걸 무죄의 확률로 생각한다는 거는 유죄의 확률을 엄청 과장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론 확률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건 주고 있습니다. 합해서 100이 된다고 하는 건데 상식적인 거라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자, 여기 적용을 해가지고 요 식을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피고인이 범인의 혈액형과 일치할 확률이 17.3%라고 하자 이거예요. 여기가 17.3%일 때 이때 검사는 피고인이 무죄의 확률을 17.3%로 추정한다는 얘기고, 이 말은 바꿔서 한 83%가량의 확률로 유죄로 추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추론한다면 이것은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제시문이에요. 그래서 생김새 자체는 좀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자, 글은 대상과 관계라 했었죠. 대상이 무엇인지 딱 파악을 하고, 자, 그 다음 적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그런 제시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자, 필자가 하지만 이렇게 역접시켜주고 있군요. 자, 우연히 이 특성이 일치할 확률이 17.3%라고 하면 전체 인원이 1000명이라고 했을 때 이게 173명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었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고인도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머물렀던 1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 범인의 혈액형과 일치를 한대요. 자, 그럼 173명 가운데 범인이 있을 테니, 자, 이 말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확률이다 그럼 분수죠. 분수는 해석을 하면 전체 분의 부분이잖아요. 전체 부분 요것만 알아도 진짜 한 80%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장을 한 80%?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65%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전체와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 말을 해석을 하면 전체가 173명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범죄자의 특징과 일치한 피고인의 확률이 173이고 이 중에서 자, 무죄의 확률 추정하라고 하죠.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이 중에서 범인은 한 명인 거잖아요. 이랬죠. 자, 글의 주제가 범죄 가능성을 과장한다는 거고 필자는 검사보다는 범죄 가능성을 낮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논점을 제가 계속 적어드리는 이유는 글을 독해를 하실 때 논점부터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 습관 때문에 좀 정리를 한 건데 뭐 오늘은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고 다시 돌아온다면 어쨌든지 간에 무죄의 확률은 173명 중에 범죄자가 아닌 그 한 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죠. 172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분수가 활용됐지만 계산이라기보다는 해석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기존의 피셈 문제 중에서 상황 판단 문제를 보면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나오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할 때는 사실 계산이 필요한 것까지 다 대비를 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대비를 해요. 그래야지 이런 걸 볼 때 되게 실전에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수업에서 대비하는 법이 좀 넓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검사의 오류를 보여주는 진짜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 사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건 뭐 열심히 안 읽어도 되겠죠.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 이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특성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피의자의 특징과 이 여성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이 얼만큼이 되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자, 이게 우연히 일치할 확률이 오타네요. 10만 분의 1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 수치를 조금 보정을 했다는 거예요. 보정을 해서 이 수치를 1만 분의 1로 보정을 했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에 따라 검사 H는 제닛이 유죄일 확률, 자, 유죄일 확률, 자, 보십시다. 여기 또 대입을 해볼게요. 10,000분의 1이었죠. 근데 10,000분의 1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무죄의 확률을 생각하죠. 그럼 여기서 또 다시 해석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유죄의 확률인 거잖아요. 그럼 이 10,000분의 1을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선택지에 있는 니은, B가 10,000분의 9999 보이시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다. 네, 이번에 이제 C를 이제 살펴봅시다. 하지만 만약 브루스의 지갑을 훔쳐간 여성이 당시 10만 명 가운데 하나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필자는 전체를 10만으로 놓고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10,00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 수치를 그대로 와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 문제는.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 10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10만, 전체를 10만이라고 하는 거를 전체를 10,0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결국에 10분의 1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10분의 1인 거예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무죄일 확률은 10분의 9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유죄일 확률 10분의 1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 문항은 마지막에 필자가 어떤 식으로 확률을 계산하느냐 필자의 계산 방식이 조금 더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지만 문항의 구성 자체가 그냥 여기 B까지 다 읽은 다음에 바로 빈칸에서 추론을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문항의 구성에서는 요 검사 요리 계산 방식을 적용을 해서 풀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문제의 요구사항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오류가 아닐까요? 질문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논리게임 살펴볼 텐데요. 논리게임이 논리학적인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한 문항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식이 필요 없이 그냥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형태를 보게 될 거예요. 원래는 저희 욕심대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보고 싶었는데 어차피 어려운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또 다시 머리를 싸매고 자세히 풀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의 목적이 그건 아니라서 그건 차차 해결해 나가면 되는 문제고요. 처음에는 어렵지 나중에 좀 쉬워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 경찰대 편입의 논리게임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 편이라서 왜냐면 세트 문항 때문에 여기가 쉽게 나오거든요. 그런 편이라서 나중에는 차라리 여기를 양치기로 많이 반복을 하시면 안정적인 득점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생각만큼 어렵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특히 좀 쉬운 거를 같이 살펴볼게요. 알겠죠? 자, 지금 이 문항은 논리게임형 문항이 빈칸 추론형 문항이랑 짬뽕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원래 전통적으로 언어 논리에서 빈칸 추론형은 일반 독해형이 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빈칸 추론에 뭐 드물게 논리게임형이 있긴 있지만 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경찰대 편입은 논리게임이랑 빈칸 추론을 좀 이렇게 예시문항에서도 그렇고 기출에서도 그렇고 좀 짬뽕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빈칸 추론형이라고 해서 별달리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논리게임 풀 수 있으면 저절로 풀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논리게임을 푸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앞에 발문 조건 이렇게 써놨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논리게임의 목숨줄 이렇게 적고 싶었는데 그럼 이제 고급지지 않으니 그냥 이렇게만 적어둔 거예요. 자, 논리게임은 여러분들이 풀 때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90% 발문이나 문제의 조건을 빼먹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풀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처음 푸실 때는 막 한 문제 푸는데 막 되게 오래 걸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푸시다 보면 문제 유형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는데 푸는 방법을 알아도 조건 빼먹어서 안 풀리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형 문항에서 잘 읽었는데 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 선택지에 있는 어떤 단어를 빼먹고 읽은 거고요. 논리게임 분명히 내가 봤던 유형이고 익숙한 유형인데 근데 안 풀린다? 그럼 조건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발문의 요구사항, 조건 이 두 가지 목숨처럼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발문의 요구사항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통은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들어갈 수 있는 원칙을 물어보고 있고 이것이 반드시 참일 때랑 들어갈 수 있는 원칙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문제 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문 요구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조건 보셔야 돼요. 방이 2개씩 있다고 합니다. 두 명, 3명 들어갈 수 있는 방. 여러분들 초심자니까 시각적으로도 얘는 조금 더 크게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외국의 자매대학인 A 학생과 B 대학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중요해. 뭔 대학교인지가 안 중요하고 이게 A인지 B인지 안 중요해요. 대학이 2개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2개 대학생에서 A 대학, B 대학 2개가 있는데 여기서 각각 4명씩 방문을 하게 되어서 다음 원칙 1부터 3에 따라서 방을 배정하였다 이랬습니다. 원칙 1은 A 대학 학생만 배정된 2인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된다? B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 3인실 방 중 적어도 하나에는 A 대학생이 2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원칙 3을 추론하라는 문제군요. 추론하라는 마스크 때문에 발음이 좀 씹히네요. 자, 그 다음 배정 결과 방 4개 모두 같은 수의 학생들이 배정되었다. 그러면 결국에는 2명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A 이렇게 들어가고 B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 다음 여기 그냥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그냥 A 이렇게 있고 B 이렇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조금 다른 방식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보실게요. 한 대학 학생만 배정된 3인실 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좀 바보 같은 선택지다. 그죠? 왜냐면 한 곳에 A 학생이 2명이 있는데 2명씩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너무 부정돼 있어서 좀 쉽죠. 그래서 논리게임 문제가 이렇게 알고 보면 이게 좀 순댕이가 허접스러운 그런 무선지가 좀 있어요. 자, 2번 볼게요. 니은 2인실 방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만 3인실 방에 배정을 한다.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3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2명이 다 똑같이 맞춰주려면 여기서 3명이 이렇게 배정돼 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니은 맞다. 자, 이제 D급 보실게요. 2인실 방 중 적어도 하나는 B대학 학생만 배정한다. 이것은 반드시 참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A, B 이렇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발문의 요구사항이 제가 아까 발문의 요구사항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발문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참이라 그러면 D급은 맞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요구사항은 반드시 참인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넣어봤자 충돌이 전혀 안 되는 것, 넣어도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것, 이걸 고르라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디귿을 넣어보죠. 인실 방 중 적어도 하나는 B만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여기에서 뭐 A 이렇게 넣고 A, B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 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정답이 니은 디귿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반드시 참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전에서 발문을 잘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반드시 참이구나라고 선입견으로 잡고 들어가게 되면 니은만 맞다고 잘못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논리게임 문항은 이와 같이 발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의식을 못하셨을 거예요. 조건을 빼먹으면 안 되는 문항일수록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냥 발문이랑 조건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대표 유형 규칙 파악 및 적용 유형입니다. 세트 문항이었고 독해형, 규칙형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기출문제 시험지를 넘기시면 아시겠지만 2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는 규칙형이 들어가 있고 22번은 독해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3에서부터 5까지는 좀 이렇게 식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하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아마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21번 풀려고 딱 봤는데 그림 나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는 생각보다 되게 빨리 풀어지고 어떤 문제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풀어보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유형인지 안 걸리는 유형인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경찰대 편입 문항은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문항이 나왔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대로 올바르게 출제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험 자체가 시간 압박이 높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 수 있도록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시간 압박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여하간 올해는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간단하게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1에서 22를 봤을 때 어이구 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겼는데 23에서 25는 막 더 빡빡해. 글씨도 빡빡하고 막 세 문제 달려있어. 이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까다로운 게 마지막에는 이걸 풀까 말까를 선택하는 것이 좀 까다로운 문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으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림이 있는 거를 더 잘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좀 잘 못하세요. 차라리 뒷부분에 있는 23번부터 25가 나는 읽어서 해석하고 독해하는 게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걸 푸는 거고 그림 나오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걸 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반복 연습을 한 끝에 마지막에 가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간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볼게요. 예비 문항에서는 그림이 있긴 있는데 순서를 좀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좀 다 누가 봐도 그림인 것 같은 이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여기 좀 이렇게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내버리셨고 그러면 결국에는 좀 흔히 이제 퍼즐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규칙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규칙형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계속 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1에서 22에서 그냥 그림 딱 봤을 때 무섭게 생겼으니까 그림 문제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만 볼게요. 그리고 나서 23에서 25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인공생명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있는 문제를 푸는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풀 수 있는데 제시문 나머지는 인공생명, 생명에 관련된 특성을 이해하는 독해형 제시문과 그런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쨌든 21번은 여기까지 출제를 하였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화제는 인공생명 연구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랭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차원 평면에서 면이라는 뜻이죠. 면에서 다음과 같이 움직일 때 어떤 패턴이 나타날지를 탐구했습니다. 그럼 여기 또 마치 게임인 양, 게임인 것처럼 조건을 봐주셔야 돼요. 이 내용, 같은 폭의 수직선, 수평선 이런 말 나왔는데 해석을 하면, 자 다시 또 해석이란 말 나오죠. 해석을 하면 그냥 모눈이란 얘기지. 그렇죠? 모눈 종이가 나왔는데 이 모눈 종이에 어떤 칸은 희고 어떤 칸은 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개미는 아무 모눈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 화제 잡으세요. 대상, 머리 위치는 아무 방향이에요. 동서남북 중에 하나. 자, 그리고 다음 순간에 선후관계 나오네요. 순서 나오네요. 순서, 선후, 상하, 좌우 가능한 네 방향 가운데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만일 개미가 지금 흰 모눈에 있다면
그럼 선후관계죠. 지금 흰 모눈에 있다면 다음 순간 이 모눈은 검게 바뀌면서 개미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방향을 틀어서 다음 모눈으로 직진한다. 이 선후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과 이후가 달라지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 지금 검은 모눈에 있다면 얘는 하얗게 바뀌고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고 다음 모눈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발문 잘 보세요. 개미의 위치와 머리 방향을 화살꼴로 나타낼 때, 즉 얘가 위치 앤드 머리 방향인 거예요. 랭턴 개미의 움직임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인데, 자, 자료를 해석하실 때 위부터 잡으셔야 돼요. 항상 지금은 이렇고 다음은 어떻구나 순서대로 파악을 하라는 것이고, 제가 글을 읽을 때 항상 위부터 잡는 거 살짝 여러분들 느끼셨죠? 말씀도 드리긴 했었지만 크게 틀을 짜야 허둥지둥 안 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없앨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보십시다. 얘가 지금 하얀 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까맣게 변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머리 방향이 어때야 되나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니까 어느 칸에 있든지 상관없이 화살표 모양만 봐도 얘는 틀렸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까만 칸에 있습니다. 까만 칸이면 얘가 하얗게 변해야 되고, 자, 개미는 그 다음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 시계 방향으로 90도가 돈 거는 맞지만 위치가 잘못됐네요. 자, 지금 개미는 까만 칸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하얀 칸으로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틀리게 되겠고요. 자, 얘 정답이 4번이네요. 하얀 칸이었는데 까맣게 변했고요.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고 다음 칸에 있죠? 이래서 정답 되겠고요. 자, 5번 하얀 칸에 있습니다. 까맣게 변해야 되겠고요.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틀리게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알고 보면 쉬운 문제인데 이게 또 풀어봐야 알 수 있다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하간 우리가 대비를 할 때는 이 수준보다는 어려운 문제들로 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 용기를 내시고 푸실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네요. 자, 여기 또 무섭게 생겼지만 핵심을 좀 잡아보시죠. 논점을 좀 잡아볼게요. 케이블 수리기사가 테리라는 사람의 집에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온다고 했어요. 테리가 내기를 했어. 언제 올지. 그리고 내기 많이 걸었어. 10만 원을 걸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시간대를 고르는 것이 나은가 이렇게 물어봤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랗게 칠한 부분이 다 필요한 개념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개념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초심자일 때는 이게 조금 무서우실 텐데 독해를 훈련을 하시면 제가 단락을 역할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이 말의 역할은 결국은 믿음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거잖아요. 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믿음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부적인 숫자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때 열심히 보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지금 당장 읽으시면서 일일이 이해를 하느라고 시간을 쓰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해되었어요? 이게 그나마 빨리 읽을 수 있는 요령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와 같이 단락의 역할을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글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령을 부릴 수 있다면, 이 편입 문제에서 요령을 부릴 수 있다면 이와 같이 문항의 출제 원리라든지 제시문의 구성 원리, 이렇게 원리적인 이해를 해서 내가 그냥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행동적으로 무슨 문제 먼저 보고 무슨 선지 먼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해서 이거는 나중으로 미루자. 이렇게 여러분들 순간적인 그런 좀 지혜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습하면 되긴 돼요. 근데 여하간 이런 믿음의 정도를 구하는 방법을 쭉 얘기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테리가 만일 오전을 선택했고 9시 1분에도 2분에도 기사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믿음직함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이 현상에 대해서 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보기에 분명히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겉보기에 똑같을 것 같다는 게 어디 나와 있을까요? 이 단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단락에서 계산을 하면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생각을 해봐도 기사가 오전에 오거나 오후에 오는 건 2분의 1이잖아요. 확률이. 홀짝 고르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죠? 빨간색이냐 까만색이냐 홀이냐 짝이냐 이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같은데 달리 보면 오후가 더 낮게 보이는 현상, 이건 심리적인 요인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확률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 요인 때문에 확률이 달라 보이는 현상을 K라고 합니다. 그럼 현상 K라고 하는 개념 나왔으니 현상 K는 뭐다? 심리적인 것 때문에 확률이 주관적으로 인지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패 후에, 폐색 후에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 우리들의 미션은 여기서 뭐가 되겠다? 실패 후에는 뭐고? 폐색 후에는 뭐구나?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우리들의 미션이 될 거예요. 자, 실패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고른 거랑 다른 시간대에 기사가 방문한 거죠. 이거는 결과에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폐색 후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아직 기사가 언제 왔는지 결정되기 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기사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점점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오전을 선택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때를 폐색 후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특징적인 거를 나눠보면 얘는 결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확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폐색 후에는 내가 오전을 고른 상황에서 기사가 오는 시간이 늦춰질수록 폐색이 짙어지는 걸 얘기해요. 만족감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개념 잡았습니다. 헤이젝이라는 사람이 오전과 오후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객관적인 확률로는 그렇다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오후를 고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내용과 내용을 연결해서 단락과 단락을 연결해서 읽었을 때 페리가 폐색 후에를 염두를 해두는구나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폐색 후에에 대한 멘트가 A, C, F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9시 이후부터 오후 3시까지의 미래 자아가 지금 고른 것, 곧 오전이 아니라 곧 오후를 좋아할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고른 것을 골라서는 안 된다. 즉 폐색 후에를 염두를 해두고 이 개념이 등장한 거기 때문에 오전을 골랐을 상황을 전제로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폐색 후에를 고려한다 그러면 오전 말고 오후를 골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 이 A씨에 대해서 부연 정보가 붙습니다. A씨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보편이고 또 하나는 존재. 말뜻은 여러분들 알아서 이해해 보실게요. 그 다음 특정 존재 ACP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단순 존재. 제가 노란색을 빼먹었네요. 단순 존재 ACP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제시문 흐름을 훑어보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덜 복잡한 가운데 문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24번 문항 볼게요. 23, 24, 25번이 다 개념이 좀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 이 문항이 좀 출제 범위가 가장 적어요. 그래서 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편이에요. 세 문제 중에서. 개념이 중요하다. 이 포인트만 가져가세요. 후회에 따라서 그럼 후회 두 가지 나왔죠. 실패 후에, 폐색 후에. ACF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1번. 오직 오전을 고른 사람만이 폐색 후회를 할 수 있고 그렇겠죠? 왜냐면 내가 오후를 골랐어. 그럼 오전에 안 왔어. 그럼 오후에 올 게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 때문에 단순 존재 ACF를 받아들인다면 현상 K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개념 필요합니다. 단순 존재 ACF가 누구지 하고 보면 그냥 그런 미래 자아가 존재하기만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후회하는 미래 자아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 시점이랑 상관없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런 경우 단순 존재 ACP를 받아들이면 현상 K는 무조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볼게요. 오전을 고른 사람은 오전의 모든 순간에 폐색 후회를 할 것이고 여기가 틀려요. 왜 그럴까요? 기사가 오전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순간에 폐색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건 맞지가 않게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오후를 고른 사람은 폐색 후에도 실패 후에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전을 고르는 경우보다 더 작고, 여기에서 그렇지 않죠. 폐색 후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오전보다 더 크게 되고요. 실패 후에는 반반이기 때문에 기사는 오전에 오거나 오후에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작다고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살짝 실패 후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반반이라고 하는 확률 개념도 살짝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오전을 고르는 것과 오후를 고르는 것은 실패 후회를 불러일으키려는 믿음직함이 같습니다. 같아요. 겉보기에 같다고.
그죠? 2분의 1, 2분의 1. 이 때문에 무슨 ACP를 받아들이더라도 현상 K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개념 잡을게요. ACF는 폐색 후회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된 거죠. 근데 이 대상은 실패 후회니까 4번은 맞지가 않아요. 실패 후회랑 폐색 후회를 이렇게 인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무관한 연결의 선택지인데 여기서도 명사, 개념, 대상 잘 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거 가져가실게요. 5번. 오전을 고른 사람은 10시 10분에 실패 후회를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단정할 수 없죠. 기사가 9시 1분에 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가 틀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한 문항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대비 방향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게요. 살짝 느끼셨을 테니까요. 일단 우리 시험은 속도보다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시험이 2시간 동안 영어도 보고 언어 논리도 보면 뭐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수험자 입장에선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를 봤던 게 언어 시험에 멘탈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리고 영어를 좀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풀겠다고 해서 언어 논리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운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라고 가중치를 더 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풀어서 맞는 게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근데 대비를 요만큼만 하면 요만큼밖에 못 풀게 되잖아요. 요만큼 대비했을 때 요걸 다 맞는다는 보장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더 많이 대비를 해요. 더 어려운 걸로 그렇게 대비를 하긴 합니다. 이제 안정성 근데 나중에 가면 가실수록 여러분들이 최고 막판이 되면 뭐 한 달 전, 일주일 전, 2주일 전 이때에는 내가 가져가야 되는 문항이랑 그렇지 않은 문항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언어 논리 부분은 뭐라 그러지? 수능보다 차라리 성적이 오르는 속도가 좀 빠를 수 있거든요. 짧기 때문에. 수능은 길잖아요. 언어이해보다는 확실히 빠르게 오르고요. 언어이는 정말 오래 걸리고요. 이제 언어 논리는 빨리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오르기 때문에 그 여유를 가지시고 막판에 좀 넓게 대비를 해주셨다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는 좀 마지막에 결정하셨으면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관련되거든요. 정확하게 읽는 연습, 기계적으로 읽는 방법 연습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적성시험을 접근할 땐 나는 머리가 나쁜가 이런 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이 하다 보면 수험자분들이 머리는 좋은데 잘못 읽어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읽기를 교정하는 것으로 정답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고력 훈련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결국 진짜로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서 진짜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결국에 생각하는 속도의 문제가 되는데 이 생각하는 속도의 문제는 반복할수록 늘긴 늘어요. 근데 생각하는 건 반복으로 느는데 무의식 중에 빼놓고 읽는 습관, 그 다음에 제가 계속 해석하시라 그랬잖아요. 해석하지 않고 눈으로만 읽는 그런 심리적인 습관, 그 심리적인 습관을 고치는 데는 오래 걸려요. 자, 아무튼 간에 그 습관들을 고치면서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막판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뛰어드시는 것보다 저는 강사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이에요. 저는 성공 확률을 보지만 그만큼 실패 확률을 많이 보기 때문에 강사는 좀 보수적인데 제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일찍 시작하셔서 언어랑 영어 같이 일찍 시작하셔서 처음에 언어를 재미있어 하시거든요. 영어보다. 처음에 이제 언어를 좀 재미있어 하시니까 처음에 언어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점수 하한선을 좀 맞춰 두시고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막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시키지 않아도 영어 점수가 팍팍 오르기 때문에 영어에 신경을 쓰게 될 거예요. 막판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는 언어 논리는 그냥 꾸준히만 하면서 컨디션 관리를 하셔서 하한선을 먼저 확보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이고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어 집중 2달, 언어 논리 집중 2달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을 토익 시험 그냥 700점 따가지고 그냥 자격증 내도 되는 그런 시험이면 그냥 미리 영어 공부 집중하셔서 영어 다 하신 다음에 언어 논리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경학적으로 뇌 신경학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우리 신경 다발에는 미엘린이라고 하는 학습 세포층이 존재해요. 근데 이 학습 세포층은 그냥 연습 말고 심층 연습, 제가 시키는 것과 같은 심층 연습을 제대로 했을 때 점점 두꺼워져서 생각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이 미엘린 학습세포층은 한 달을 안 하면 싹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면 그게 전략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요거 하다가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영어는 그나마 암기니까
단어는 기억에 남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해석하는 습관, 해석하는 속도 이것도 영어도 싹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조화롭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의 생각이에요. 그다음 논리학 지식은 필수입니다. 다 배우게 되는데 제일 쉬운 부분일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무섭지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아무튼 요거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얘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서 우리한테 관건이 되는 건 추론입니다. 추론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연결하는 거예요. A가 뭐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 이 말이 맞다면 하고 뒤를 이끌어내는 것. 추론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생각과 생각을 연결하는 것, 제시문과 선택지의 말을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이 연결하는 거는 좀 연습이 좀 필요할 수 있다. 단순히 우리는 문제풀이만 하진 않거든요. 저희 수업에서는 추론 연습을 실질적으로 해요. 아무튼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항. 제가 기출문제는 경찰대 편입과 관련된 건 싸그리 다 모을 텐데 그럼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따로 별도로 책을 구하지 않아도 수업 중에 제가 내드리는 자료만 그냥 계속 하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경찰대 편입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다 보시게 될 거거든요. 이 다양한 문항들을 통해서 유연성, 사고력 훈련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저희 전체 커리큘럼이에요. 이 커리큘럼은 제가 이제까지 가르치면서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 그리고 오래 강의를 하면서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을 망라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2월 달에 문장 독해라든지 단락 구조 독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 단어, 여기 부분은 어릴 때 내가 수능 국어를 좀 못했어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읽는 게 어느 정도 좀 편한데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건너뛰셔도 되겠어요. 이건 진짜로 잘못된 습관을 제가 계속 교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는 부분이라서 좀 진짜 기초입니다. 자신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다 이거는 효과가 엄청나요. 한 4회 정도 하게 되는데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수험자들도 좀 좋아하시고 저도 효과를 많이 받고 그래서 좀 하게 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계속 적용을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 4월에는 기본 연습을 합니다. 기본 이론 학습도 하고 기본 연습도 하는데 필수니까 배워야 되겠죠. 배우고 논리 게임도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교재에 실는 문제가 쉬운 것에서 점점 어려운 걸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쉬운 것부터 해서 왜냐면은 처음부터 어려운 걸로 해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독해 훈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치는 게 어렵죠. 제가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시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드리고 연습시켜드릴 건데 사실 강사로서는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저희 자랑을 좀 하자면 아무튼 지간에 가르쳐드리고 요게 여러분들 규칙 파악 유형 제시문이라 하더라도 규칙만 파악해서 되는 건 아니고 글의 원리를 구성을 보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방법 가르쳐드려요. 그러면 보충형 과제를 내드린다고 했는데 한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는 건 한 4월쯤부터가 될 것 같아요. 빠르면 3월 중순 이렇게 봐서 하면 이제 눈치를 봐서 이제 4월 이렇게 나가고 늦으면 4월 중순부터 나가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과제를 줘도 뭘 할 수 있어야 뭘 과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습할 능력이 있을 때 그때부터 과제가 조금씩 미리도 조금씩 나가는데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이전까지 영어를 많이 해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숙제를 내드릴 때 시간을 계산해서 내드려요. 뭐 이제 영어 학원 다니는 시간, 영어 자습 시간, 그다음에 그 운동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운동학원 다니시는 시간, 그리고 남는 시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수험자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표 불러보라고 얘기를 해서 남는 시간 그 분량만큼 과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많이 드리진 않는다는 거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양을 분명히 내고 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죠. 저는 강사가 시간표까지 고려해서 과제를 내주고 있는데 안 하면 여러분들 문제죠. 아무튼 이렇게 시간표 짜서 내드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속도를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거 심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 심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심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규칙형 연습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부터 나가요. 규칙 파악형 문제는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응용력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패턴을 안다고 해도 그 제시문 보자마자 쫄고 얼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여기서부터 나가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이거는 그 교재 자체를 모의고사 형태로 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1회 정도 혹은 뭐
이게 총 8주니까 8주에서 8번이 좀 많긴 했거든요. 한 6번 정도는 모의고사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경치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공계이신 분들이 나는 이공계인데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배경 지식을 수업을 하면 그게 과학 시간이지 언어 논리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는 수업 중에 한 3, 40분 정도밖에 안 돼요. 3시간 중에 3, 40분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그 개념이 사용된 제시문을 읽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제시문 읽고 문제 푸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때 계속 패턴 정리도 하고 주요 개념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고 이때 또 자습용 과제가 또 많아요. 책이 아주 두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익히는 거니까 읽으면서 익히는 거니까 결국에는 문제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것도 제 생각보다 효용을 많이 느끼셨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수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득점 대비로 점점 실전 대비로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과제는 이제 계속 나가게 되죠. 나가게 되는 문제가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아마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 양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질문 받은 걸 수업 중에 제가 다 소화를 하고 그 다음 수업을 나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질문량을 감당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아이패드 같은 것들로 보충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원하는 번호, 문항 번호나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실 찍는데 수업하는 데보다 더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찍는 게 더 오래 걸려요. 왜냐면 혼자 찍는 게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정성이다. 이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실전 연습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 유형 살펴보았고 대비 방향, 그 다음 커리큘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되셨길 바라겠고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수업 중에 뵐게요.